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습관입니다. 저자는 류시안, 옮기니는 원영경, 출판사는 다연입니다.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의 저자 류시안의 최신작인 좋은 심리습관은 파트 1, 감정편, 유리멘탈과 이별하는 연습, 파트 2, 자율편, 삶의 규율을 정하는 연습, 파트 3, 이성편,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파트 4, 관계편,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는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심리습관 책 속의 파트 2, 자율편과 파트 3, 이성편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 불필요한 것을 끊고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이 왜 그리 어려운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왜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조차도 버리지 못하는 걸까? 아마 살면서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새해맞이 대청소를 하다 치우고 치워도 샘솟듯 나오는 물건들에 집에 이렇게 많은 물건이 있었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된 경험 말이다. 중학교 때 구입한 우표며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운동복, 대학생 때 수집했던 책갈피까지. 게다가 나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물건까지 따지면 정리해야 할 것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버리기 아까워서, 저건 중요한 물건이라, 이건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저건 당시에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라 등의 이유로 결국 버리지 못하고 다시 서랍 속으로 향한 물건이 많지 않던가?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쉽게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건 우리가 꼭 검소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끊고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일명 단살이는 일본 불교 용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의 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단살이의 경지에 이르려면 확실히 수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이론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첫 번째 이론은 바로 소유 효과이다. 당신이 5만 원짜리 티셔츠를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당신에게 그 옷의 가치는 과연 딱 5만 원만큼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티셔츠는 이미 당신의 것이 되었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5만 원의 가치를 넘어섰을 테니까 말이다. 누군가 그 티셔츠를 팔라고 하면 당신은 아마 8만 원은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이라면 이 티셔츠를 얼마에 주고 사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5만 원을 생각할 것이다. 자신이 어떤 대상을 소유하는데 낼 수 있는 돈과 그 대상과의 이별에 낼 수 있는 돈은 언제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바로 소유 효과 때문이다. 물론 이 티셔츠를 구매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했으니 그 시간 또한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합리적인 생각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소유 효과가 희한한 점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물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과대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행동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실험 대상자를 A와 B 그룹으로 나누고 A 그룹 사람들에게 커피를 마실 때 사용하는 평범한 머그컵을 선물한 후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 머그컵을 사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얼마의 컵을 파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에 A그룹 사람들이 제시한 가격은 평균 $7 정도였다. 한편 B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머그컵을 건네며 이 머그컵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머그컵을 구매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 결과 그들이 말한 가격은 평균 $3로 A그룹이 제시했던 가격과 곱절 이상의 차이가 났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것이 되면 그 대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소유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상실의 느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끊고 버리고 벗어나기를 어려워하는 우리의 심리적 현상을 설명해 줄 두 번째 이론이기도 하다. 이익과 손실의 규모가 같을 때 우리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은 무언가를 잃은 아픔을 영원히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 효과가 이익과 손실의 체감 차이를 2배에서 2.5배까지 벌여놓는다고 한다. 예컨대 1만 원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 1만 원을 얻었을 때의 행복감보다 크며 길에서 실수로 1만 원을 잃어버리면 최소 2만 원이나 2만 5천 원을 얻어야 1만 원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일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일즈맨들은 이러한 심리를 곧잘 이용하고는 한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때 해당 가전이 집안 공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주느냐를 설명하면서 품질이 나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족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판매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제품력과 기능의 다양성, 가격의 합리성을 언급해 설득력을 더한다. 소유 효과와 손실 회피성은 비단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투자 행위에도 영향을 주어 사회 전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될 때도 투자자들은 대개 손절매를 하는 대신 언젠가 기사 회생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쪽을 선택한다. 손절매하지 않으면 정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추가 손실을 막을 결정적 시기를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머니게임에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끊어내고 버려야 할 때는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과대평가하고 손에 쥔 것을 잃을까봐 몹시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소유 효과와 손실 회피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게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과 일과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을까? 첫째, 손절 시점을 정하고 자신에게 시간을 주어 그 시간 안에는 반드시 불필요한 것을 끊고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정을 내려보자. 과거 내 경험을 예로 들면 30분 안에 책꽂이를 정리하기로 하고 초시계로 카운트다운을 설정해 놓으니 보이지 않는 시간적 압박에 좀 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둘째, 추억이 가득 담긴 대상이라면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주자.
내가 연연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얽힌 추억이며 기억해야 할 추억은 이미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말이다. 그러니 추억이 깃든 대상과 이별할 때는 그 감정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일본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과 여러 해 함께한 물건에는 감정이 실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물건을 버리거나 다른 곳에 기부할 때는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보세요. 셋째, 이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이 물건을 구매하는데 얼마의 돈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을까를 자문해보자. 당시엔 그렇게 좋았던 물건이 지금은 누가 선물을 해준다고 해도 썩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다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이는 내 실제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이기도 하다. 언젠가 지인에게 선물을 받아 딱 한 번 사용한 스마트밴드가 있었다. 항상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왠지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같고 내가 그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깝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볼 때마다 묘한 죄책감이 드는데 굳이 저기 저렇게 둘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 스마트밴드를 다른 친구에게 선물했고 고맙게도 그는 나의 선물을 무척 좋아해 주었다. 매일 착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계기로 운동을 시작해 이후 이 스마트밴드를 차고 마라톤까지 완주했다. 그날 그가 피니시 라인에서 스마트밴드를 찍은 사진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그에게 선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집에 쌓아두느니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 낫다. 우리의 생활 공간을 차지했던 물건이라면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낡고 오래된 물건을 정리해 새로운 물건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보자. 불필요한 것들을 끊고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비로소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먼저 저주를 풀어야 한다. 아마 살면서 다들 한 번쯤 이런 사람을 만나봤을 것이다. 시험 전엔 매번 망했다.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라든지 어제 완전 놀았는데 라고 걱정을 늘어지게 해놓고 막상 시험을 보면 성적만 잘 나오는 그런 사람 말이다. 물론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당시엔 나도 그에게 묘한 배신감을 느끼며 의문스러운 녀석, 시험 전날 밤 분명 밤새 공부했겠지? 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가 정말 제대로 시험 준비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그가 천재인 것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가 천재일 가능성도 어떻게 하면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아니다. 요컨대 인간은 왜 노력하지 않은 척을 하냐는 것이다. 개 중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를 잘해오다 꼭 시험 전날만 되면 갑자기 딴짓하는 사람이 있다. 방 안 공기가 나쁘다는 생각에 갑자기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가 하면 새 가전제품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방 청소를 시작하기도 한다. 저녁에 소고기 국수를 끓일 거라는 엄마의 말에 선뜻 동네 시장으로 심부름을 나섰는데 하필이면 좋은 사태가 방금 다 팔렸다고 해서 차를 타고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시장까지 진출하기도 한다. 실연을 당했다는 친구를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시험 당일 수면 부족으로 정신은 몽롱하고 어제 먹은 사태가 탈이 났는지
배앓이를 하다 결국 시험 시간에도 지각하고 만다. 당신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이 마지막 시험 준비에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이는 일반적인 미루기 환자와는 또 다른 유형이다. 미루기 환자는 일을 미루고 미뤄 마지막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하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 원동력을 얻는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일을 미루지 않고 줄곧 잘해오다 꼭 마지막 순간에 다른 일을 벌인다. 물론 이때 좋지 않은 결과지를 받아들면 할 말은 많다. 방을 정리하지 않으면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으니 반드시 정리해야만 했고, 엄마의 심부름을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며,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가 힘들 때 응당 함께 해줘야 하고, 배탈이 난 건 어쩔 수 없는 우연일 뿐이라는 이유를 댄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을 못 본 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야 라며 자신을 다독인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배후의 요소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계획적으로 만든 걸림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불구화라고 말한다. 핸디캐핑은 본래 운동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수준이 다른 두 선수가 공정하게 경기하기 위해 규칙이나 점수 부여 방식을 변경하는 일을 뜻한다. 한편 셀프 핸디캐핑, 즉 자기불구화란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해 시작부터 불리한 조건을 자처함을 말한다. 자기불구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가 두려워서다. 내 친구 마이클은 실력이 출중한 영어 선생님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만큼 수입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가계 지출을 고려하면 조금은 빠듯하게 살림을 꾸리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생 기업에서 마이클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의 실력을 높이 산 창립자가 함께 영어 교재를 개발하고 싶다며 협력을 제안해 온 것이다. 물론 마이클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한참을 고민하던 마이클은 자신의 학력이 그리 높지 않다는 둥, 신생 기업 문화에 어울리지 못할 거라는 둥, 자기 같은 선생님은 널리고 널렸을 거라는 둥 이유를 들어 결국 그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사실 기회가 좋을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건 비단 마이클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마도 마이클은 누구보다 그 기회를 원했을 것이다. 다만 기회를 원하는 만큼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나 자신에게 실망하긴 싫은데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테고, 그러다 보니 실망할 바에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자기불구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자기불구화 현상이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인생 자체가 현실과 이상의 줄다리이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는 심리학적으로 꽤 합리적인 이유다. 왜냐? 현실은 불공평하니 이상이 현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잔뜩 생각해 이상적 자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이상적 자아, 즉 자신이 되길 바라는 최고의 자아가 자리하고 있다. 이 이상적 자아가 미래의 목표에 포함되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이상적 자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어린 시절 온갖 상장과 트로피를 휩쓸며 넌 최고야. 넌 누구보다 똑똑하고 대단해. 정말 재능이 넘쳐. 라는 소리를 들었던 자신에게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 대단했던 자신을 굳게 믿으며
세월을 따라 변화하지 못한 나약한 이상적 자아를 어떻게든 보호하려 한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거스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외부 요인을 끌어들인다. 실패하더라도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돌리면 잔인한 현실의 승리로 돌아가더라도 이상적 자아는 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기불고화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심리학자들은 자기불고화의 행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은 행동적 자기불고화다. 앞서 들었던 예처럼 방을 청소하고 심부름을 자처하고 친구의 고충을 들어주는 등 다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회의를 앞둔 전날 밤에 술을 마시는 행동이 여기에 속한다. 요컨대 주동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일부러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선택하는 행동 모두가 행동적 자기불고하다. 두 번째 유형은 언어적 자기불고하다. 언어적 자기불고화와 행동적 자기불고화의 차이점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초조한 상태라거나 우울하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거나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등의 말로 자신의 미흡함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는다. 예컨대 우리가 한 번쯤 만나보았을 의문스러운 친구처럼 말이다. 물론 그는 정말로 공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도 습관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리 방화벽을 설치해 두었으니 시험을 잘 보든 망치든 자존심이 상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료나 가족이라면 자기 불고화의 행위를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를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무심코 스스로 온갖 걸림돌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다. 먼저 자각이 필요하다. 자신이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지, 어떤 상황에 구실을 찾고 시간을 끌고 산만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믿을 만한 친구를 찾아 자신을 독촉해달라고 미리 부탁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한다. 도전과 고난은 발전을 위한 과정이며 가끔 실패를 맛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습관적으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잠시 멈춰 그 감정과 마주하자. 자기불고화 현상은 주로 체면과 연관된 문제에서 나타나니 도전을 마치고 나면 물론 남들도 나를 대단하게 여기겠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능력이 향상될 거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자. 시각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동력의 원천이 바뀌는 것, 자기 불고화를 위한 수많은 핑계도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불고화는 훌륭한 깨우침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시작부터 걱정스러운 마음에 온갖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를 모두 글로 적어보자. 이를 행동하지 말아야 할 핑곗거리가 아닌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삼아도 좋다. 예컨대 마이클처럼 자신에게 특별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나만의 개성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다. 자신의 우려를 해결 가능한 문제로 삼으면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핑계가 꽤 훌륭한 깨우침을 주기도 한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한 사람의 비극은 그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성공할 뻔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자기 불고화에 빠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과거 자신이 자기 불구하로 다 된 밥에 콧바뜨리기 일쑤였다면 이러한 조언들이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자각을 높이고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며 극복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생각을 전환하라. 그러면 길 위에 놓인 수많은 걸림돌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수많은 상식과 직감이 오판을 낳는 편견이었을지도 모른다. A씨는 오늘 아침 차를 몰고 출근하는 길에 오늘은 대표님이 오시니 다들 출근 시간을 엄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여차하면 지각인 상황. 마음이 급해진 A씨는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해가며 앞차를 추월했다. 어떻게든 8시 59분 59초 전에 회사에 도착하기 위해 과속 감시 카메라도 가볍게 무시해 주었다. 그렇게 달려 이제 길 하나만 건너면 세이프인데 하필이면 이럴 때 거북이 차량이 말썽이다. 미친 듯이 클렉슨을 울려봐도 앞차는 꿈쩍하지 않고 결국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다. 다시 신호가 바뀌기까지 좋게 99초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늘 A씨는 영락없이 지각이다. 지각을 면하고자 그렇게 내달렸건만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을 속절없이 바라보며 A씨는 생각했다. 앞차 때문에 제 소음 붙었네. 아니 무슨 차를 그렇게 천천히 몰아? 분명 여성 운전자겠지? 사람들은 보통 서행하는 차량을 보면 그 운전자가 여성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표성 추론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표성 추론이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성과 합리성으로 결과를 추정하기보다는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나 직감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결과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성 추론은 반드시 악의에서 비롯된다거나 100% 감정적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없다. 그저 빠른 판단을 위해 가설을 세워두고 실은 자신의 인식이 그저 가설에 지나지 않음을 자기 자신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는 모든 일을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표성 추론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셈이다. 실제로 대표성 추론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나 빠른 만큼 심각한 오류를 낳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건의 기본 요소를 무시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보자. 올해 45세인 조는 기혼자로 슬하의 아들과 딸을 두었다. 그는 보수적이고 신중하지만 진취적인 성격이다. 사회나 정치 이슈엔 크게 관심이 없고 휴일엔 직접 가구를 만들거나 퍼즐 게임을 즐긴다. 존이 30명의 엔지니어와 70명의 변호사로 이루어진 표본 그룹의 한 명이라면 존은 엔지니어일까 변호사일까? 선택을 마쳤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존이 엔지니어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대표성 추론에 의해 오도된 것이다. 확실히 앞서 말한 존에 대한 소개 중에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라고 생각할 만한 고정관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고정관념일 뿐이다. 사실 표본 그룹에는 변호사가 70명이고 엔지니어는 30명 뿐이다. 다시 말하면 존이 변호사일 확률은 70%로 엔지니어일 가능성보다 크다는 의미다. 통계학에 큰 수의 법칙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은 대표성 추론에 오도되어 소수의 법칙을 따른다. 표본의 수가 얼마든 그것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내성적인 사람이 도서관 사서가 될 확률이 더 높을까? 아니면 마켓 점원이 될 확률이 더 높을까? 정답은 마켓 점원이다.
생각해보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마켓이 많겠는가 아니면 도서관이 많겠는가? 그러니 마켓 점원이 많겠는가 아니면 도서관 사서가 더 많겠는가? 자, 이제 알겠는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든 상관없이 도서관 사서보다는 마켓 점원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단지 내성적이라는 글자에 도서관 사서가 될 가능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표성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럼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마 다들 한 번쯤 도로상의 3대 운전 바보는 여자, 노인, 나이 든 여자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래서 도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직감적으로 운전자가 여자 아니면 노인이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의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여성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 실제로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솔직히 요즘처럼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에도 여러 문화적 선입견의 영향으로 연령, 성별, 직업, 종족, 국적, 종교, 사회 계층 등에 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우리가 타인의 성격과 능력,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전에 테드닷컴에서 직장에 감춰진 편견에 관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강연자인 야스민 압델 마지드는 어린 시절 호주로 이민 온 이슬람 여성이다. 히잡을 두른 그녀는 레이싱 엔지니어로서 자신의 레이싱 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질 있는 권투 선수를 양성하기도 한다. 그녀는 많은 사람의 고정관념을 깼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살아 숨쉬는 수많은 편견이 사회 노동력의 다원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중은 여전히 일부 직업을 특정 성별의 전유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처럼 말이다. 한 부자가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중상을 입은 남자아이를 본 외과 의사가 순간 멍하니 얼어붙은 채 말했다. 나는 이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이거든요. 그럴 리가. 아이 아버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했는데.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외과 의사가 실은 남자아이의 어머니일 거라는 생각이 바로 들던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의 예는 충분히 들었으니 이번엔 직업을 예로 들어보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항상 점잖고 사회복지사는 애따심이 넘치며 사업가는 말솜씨가 뛰어나고 군인은 위풍당당한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은 집단의 주요 특징을 전형화하여 사회의 인식을 단순화하고 인간의 인지 과정을 간소화해 우리가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어느 한 무리의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은 오류와 선입견을 낳기 십상이다. 이렇게 한번 생긴 편견은 바꾸기도 어려울 뿐더러 새로운 사물이나 사람을 이해하고 정상적인 인간교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두루 사귀고 사람과 사건과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을 뿐더러 자주 여행을 떠나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간다면 좀 더 다원화된 인식으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용감하게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슬기다. 아주 먼 옛날 여우 한 마리가 산을 빠져나오는 길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를 발견했다. 여우는 생각했다. 와, 정말 맛있겠다. 그러고는 포도를 따겠다는 일념으로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절반도 못 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그렇게 2번, 3번, 4번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그 후에도 한참 포도를 올려다보던 여우는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서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저 포도는 분명 실 거야. 이솝 우화에 나오는 신포도와 여우 이야기다. 한 번쯤 들어봤을 친숙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 속 상황이 현실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심리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인지 부조화와 연관이 있다. 인지 부조화란 무엇인가? 이는 1957년에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자신의 저서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예상한 바와 달라 2가지 이상의 모순되는 믿음이나 생각, 가치를 동시에 갖게 되면서 겪는 정신적 불편함을 일컫는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은 흔히 3단 반응을 보인다. 첫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여우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여우는 그저 포도를 따려 시도를 해본 것일 뿐 정말로 포도가 먹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둘째,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 이야기 속 여우가 포도 먹기를 포기한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결과에 관한 생각을 바꾼다. 결국 마지막에 포도는 실 거라는 결론을 내린 여우처럼 말이다. 인간은 항상 일련의 이야기를 만들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자신이 골초라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담뱃갑에 적힌 각종 경고문을 익히 봐왔고 그래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내가 담배를 피운다 라는 사실과 담배는 해롭다 라는 사실이 서로 상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내가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정신을 가다듬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야. 그래야 우리 가족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담배를 피우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와 가족을 위해서야 라는 식으로 말이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골초와 무슨 이치를 논하겠는가? 이치를 알았다면 진즉 담배를 끊었을 것이다.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로 인한 모순적인 심리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실험 지원자를 모집해 그들에게 조립된 블록을 해체해 다시 조립하는 일처럼 단순하고 지루한 일을 1시간 동안 반복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1시간 후 페스팅거는 이들을 2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20의 수고비를, 다른 한 그룹에는 $1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소감을 물었다. 그러자 $20를 받은 사람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고 입을 모은 반면 $1를 받은 그룹 중 꽤 많은 사람이 매우 재미있고 교육적 의미도 있는 실험이었다. 페스팅거는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석했다. $1를 받은 그룹은 자신이 쏟은 에너지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고비를 받자 심리적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실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말이다. 쉽게 말해 실험 대상자들은 이렇게 지루하고 보수도 적은 실험이라면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은 것이다. 일부 조직에서는 이같이 모순적인 심리를 10분 활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다단계 회사가 그렇다. 처음 회사에 가입할 때 소위 윗선들은 성공한 선배들이
조기 은퇴를 하고 지금은 세계 여행을 즐기고 있다며 많은 친구가 회사에 들어와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꿈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여기에 혹해 관심을 보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지금 투자하는 자금이 나중에는 몇 배, 심지어 몇십 배가 되어 돌아올 거라고 덧붙인다. 그렇게 자금을 투자하고 나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한 것만으로도 특별한 가치가 있으니 좋은 물건인 게 분명해 라는 생각이 싹 든다. 이 역시 인지 부조화의 일종인데 사회학자들은 이를 노력 정당화 효과라고 부른다. 인지 부조화는 귀천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똑똑한 학자들도 꿰매에 빠지곤 한다. 1954년 미국의 한 가정주부가 외계인이 인류에 전하는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 그 예언은 그해 12월에 대서양 해역의 해수가 급상승해 전 세계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훗날 이 가정주부는 전문적으로 외계인을 연구하는 박사를 찾아갔고 두 사람은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개 중에는 최후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다. 이 무리의 움직임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고 이를 흥미롭게 여긴 페스팅거와 그의 동료들은 무리에 섞여 들어가 그들을 관찰했다. 드디어 예언 속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신도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하루가 다 가도록 해수가 급상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세상이 물에 잠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신도들은 예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독실한 믿음에 하늘이 감동해 대형우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어떤 이가 그 박사를 찾아가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내놓은 상태라 이를 믿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일 뉴스에서 접할 만큼 우리의 실생활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고 기업을 경영할 때도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예컨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발이 묶여도 자신의 결정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오류를 범하는 일부 기업의 CEO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지 부조화를 피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문제를 인정하고 직시하며 마주보는 것이다. 서양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문제를 확실히 파악했다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한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고 노자는 남을 아는 사람은 슬기롭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 라고 말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실 자신의 모순과 부조화를 직시하고 자신의 결정이 틀렸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비이성적인 행동의 결과를 이성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다. 그러니 다음에 실패를 겪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첫째,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가장 진실한 반응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속일 필요는 없다. 기쁘면 기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파악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이다. 둘째,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를 물어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100%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마음을 비우고 결과를 받아들여라. 만약 자신이 그다지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번에는 더 노력하면 된다. 셋째, 현재 자신에게 닥친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을지 물어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을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지 부조화를 피하려면 용감해야 한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실패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며 용감하게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슬기다.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에는 용기와 기술이 필요한데 부디 이 글이 복잡한 인생과 그에 따른 심리적 모순을 좀 더 솔직하게 마주하는데 도움되길 바란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